헌정사상 최초의 탄핵 사건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입니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이 선거법은 관건선거 시대 유물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 거론이 되는 겁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 소추안이자 최초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된 겁니다. 탄핵을 통해서 파면을 한다는 것은 이거를 갖다가 다시 박탈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탄핵 발의되는 여러 사유들, 탄핵 사유 실제로 안 된다는 거 민주당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도 국민 스포츠 있어요. 이재명 재판. 이재명 재판 수사 우리도 국민 스포츠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 양은경입니다. 오늘은 아마 얘기만 많이 들으셨고 실제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아마 잘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 사건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입니다. 사실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제 지지자들이 촛불행동 이런 데서 탄핵안 발의해서 100만 넘었다, 120만 넘었다. 만지작거리기만 하지 아마 실제로 탄핵 발의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들려드리는 이 사건 내용 들어보시면은 그 후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아마 이거 감당 못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사건 한번 들려드리고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탄핵을 밀어붙인 결과가 얼마나 큰 후폭풍을 불러왔는지 이 사건을 보시면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탄핵에 대해서 헌재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 한국 정치사상 호가 그만큼 분명하게 갈린 인물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당수의 국민들, 특히 이제 보수 지지층에서는 이 사람의 언행이 정말 국격을 떨어뜨렸다. 정말 여러 가지 어록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말들이 많죠. 대통령 못 해먹겠다. 그리고 검사와의 대화에서 이쯤이쯤은 막가자는 거지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대통령이라면 이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파격적인 언행을 많이 했던 그런 인물이고 반면에 또 그런 발언들이 사이다다, 속 시원하다라고 해서 노사모라고 정치인 팬클럽의 그게 시작점이었죠. 노사모에서부터 또 이제 이후에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해 문재인 전 대통령 팬클럽 그리고 이제 지금의 개딸까지 이어지는 그런 팬덤 정치의 시작점이 됐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팬덤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지지도가 그때 굉장히 낮았어요. 왜냐하면은 개혁정책이라고 추진했던 게 그야말로 국민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제 핵심 측근들이 돈 받았다 이런 비리 의혹까지 계속 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발언이 그때 나옵니다. 2003년 5월 하순경에 이러다가 대통령 못 해먹겠다. 본인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당시 새천년민주당 여당이었던 이 당에서 탈당을 합니다. 집단 탈당을 해서 대통령도 탈당을 합니다. 9월에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듭니다. 그해 11월에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원래 배출했던 새천년민주당은 졸지에 야당이 된 거예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이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그 배신감과 분노가 극에 달해서 어떤 얘기까지 나냐면은 양자를 들어서 대통령을 시켜줬는데 먹튀했다. 이 양자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당시에 새천년민주당이 호남 기반 당이었어요. 그래서 영남 기반의 베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상고 출신이고 정치적 기반도 없었고 정말 그야말로 근본이 없었던 노무현 후보를 그 당이 후보로 들였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나가서 새 당을 만들었다, 먹튀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거기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선관위로부터 경고까지 받았어요. 뭐냐면은 노골적으로 열린우리당 밀어달라. 총선 앞두고 그런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선관위가 이거 대통령이 중립의무 위반했다. 좀 조심 좀 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런 조치에 대해서 선거법은 관건선거 시대 유물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존재하는 선거법을 폄하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 거론이 되는 겁니다. 제일 탄핵을 갈고 있던 정치 세력이 어디겠어요? 바로 새천년민주당입니다. 바로 탄핵은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게 정말 어마무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탄핵안 발의는 안 하고 조건부 탄핵안 발의를 합니다. 당시에 조순영 새천년민주당 대표가 사과하지 않으면 탄핵 발의하겠다라고 정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과 안 하겠죠. 그러니까는
탄핵안이 발의가 된 것입니다. 탄핵 근거 규정이 뭐냐면은 대통령이든 고위공직자든 헌법상 탄핵에 발의되는 근거 규정은 헌법 65조입니다. 65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회장, 헌재재판관, 법관, 중앙선관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리고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어쨌든 헌법상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헌법이 정해놓은 공무원의 범위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대통령이 맨 앞머리에 있고 여기 거론된 다른 공무원들은 제적 3분의 1 이상 발의하고 과반수 찬성. 근데 대통령은 가중 정족수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적 과반수가 발의를 하고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때 그래서 누가 발의를 했냐? 새천년 민주당 원내총무 유영태 의원, 그리고 한나라당 원내총무 홍사덕 의원 외 157인. 양당의 원내총무가 같이 발의를 했으니까 양당의 합작품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제적 271인 중에서 19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당시에 새로 만들었던 대통령이 사실상 창당했던 열린우리당 불참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95명이 참여를 했는데 2명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2명이 반대를 했다는 건데 그 반대편은 지금도 누군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무기명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탄핵소추안 심의 얼마 동안 했는지 아세요? 3분 동안 해서 3번. 투표는 30분 동안. 그러니까 정말 전광석화로 끝내버린 거예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투표에는 참여 안 하고 단장석 점거하고 이러면서 계속 막아섰는데 결국은 가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결이 되니까는 당시에 열린우리당 의원들 막 투표통 집어 던지고 몇몇 의원들 통곡하면서 의장석하고 구두 집어 던지고 명패 집어 던지고 그야말로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 와중에 박환영 국회의장이 탄핵안 가결시키면서 뭐라 그랬냐. 대한민국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적 271명 중에서 195명이 참여를 해서 193인이 찬성을 해서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소추안이자 최초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된 겁니다. 이게 진짜 정말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당시에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은 의석 분포를 좀 보실게요. 한나라당이 141석으로 1당이었어요.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47석. 그리고 새천년민주당이 쪼그라들었던 거예요. 열린우리당이 창당이 되면서 62석으로 쪼그라든 그런 상태에서 한나라당이 참여해주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새천년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일으킨 그런 탄핵안이었고요. 왜 그렇게 무거워했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가서 정말 양자가 배신하고 살림 차렸다 이런 것도 있고 원래부터도 민주당의 주류 세력은 노무현을 후보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후보로 정해진 상황에서도 이제 2002년 대선 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니까 이거 후보가 시원찮아서 그렇다. 그때도 이제 후보 교체론 뭐 띄우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새천년 민주당은 마땅한 후보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노무현 당시 후보가 뭐 어쨌든 정말 이론이 많고 국민 분열까지 일어났지만은 뭐 참신성이 있었단 말이죠. 어떤 지역주의 정산 그리고 정치개혁 뭐 이런 거를 모토로 내걸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의 대선에서. 그리고 나서 열린우리당을 또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배신감이 어마어마했었던 것이고 한나라당은 왜 참여했냐? 한나라당은 다 된 밥에 재 뿌렸다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회창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김대엽 병풍.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선거를 앞둔 마타도어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회창 후보의 아들이 체중 미달로 군대를 안 갔는데 이거가 병역 비리다라고 이 사람이 만들어낸 마타도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허위사실 유포로 실제로 실형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병풍 때문에 이회창 후보가 패배했다. 다 된 밥에 재 뿌려졌다라고 억울해있던 마당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2002년도에 왜 그 한나라당 차떼기 정치자금 사건 있죠. 그거로 인해서 정말 카운터 펀치를 맞은 상황이었어요. 그 와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비리 나오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내 대선 자금이 한나라당 10분의 1 넘으면은 내가 대통령 사퇴하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약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상처에 소금 뿌렸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바짝 약이 올라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핵소추에 동참을 했고 가결을 시켰고 가결이 되니까 노무현 대통령 직무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건 총리가 권한대행을 했었습니다. 국회에서는 그렇게 돼서 탄핵소추안이 상정이 돼서 가결까지 됐는데 여론은 어땠냐? 정반대였어요.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열린우리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그 발언은 잘못했다, 사과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KBS 여론조사 기준으로 62.5% 압도적이었는데, 근데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가 또 압도적이었어요. 그래서 연합뉴스 여론조사 기준으로 78% 탄핵을 잘못했다 라고 그렇게 국민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한 건 맞는데 이게 탄핵까지 갈 문제는 아니라고 봤던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양당이 어떤 사유로 탄핵소추까지 추진을 했었냐. 크게 세 가지 줄기였습니다. 국법 질서를 문란시켰다. 그러니까 특정 정당,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지지 발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뭐 윤석열 대통령 뭐 탄핵한다? 그런 사유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때 사유가 지금 어떤 건지. 자, 2004년 2월 18일 날 대통령이 이제 경인 지역 언론사하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2004년 4월 15일 총선을 불과 한 2달 앞두고 있던 그 시점이었었습니다.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을 창당을 했고요. 그런데 이 시점에 뭐라고 했냐, 대통령이 개헌제 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해 2004년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4년 제대로 하게 해줄 것인지 못 견뎌서 내려오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가 남았는데 앞으로 4년 내가 제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못 견뎌서 내려오게 할 것인지 이거 국민이 분명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국민들이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해가지고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가 있다면은 합법적인 모든 거를 다 하고 싶다. 정말 노골적으로 정말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한다는 그런 인상을 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앞전에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 전년도에요. 2003년 12월에 청와대 비서관들하고 오찬을 했었습니다. 이 비서관들이 이제 총선에 나갈 사람들이었는데 이 오찬이니까 비공개 오찬이었죠. 여기에서 무슨 발언을 했냐면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는 거는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될 것이다. 자, 비공개 오찬 발언인데 이런 발언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언이 알려졌고 누가 부글부글 했겠습니까? 바로 새천년 민주당이었겠죠. 이런 발언들도 탄핵 사유로 거론이 됐습니다. 이게 왜 탄핵 사유냐? 공직선거법 9조에 보면은 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가 규정이 돼 있는데 이거 위반했다. 그거예요. 그리고 또 탄핵 사유로 거론이 됐던, 헌재에 정식으로 소추가 됐던 게 헌법기관을 경시했다. 뭐냐면은 2003년 4월에 고영국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이 국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는데 이걸 묵살하고 임명을 했다. 국회를 무시했다. 뭐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대국민 인터넷 서신이라는 것을 그때 보내면서 뭐라 그랬냐. 현직 국회의원들을 뽑아버려야 될 잡초. 그런 식으로 뭐 국회를 모독했다라는 것이고, 앞서 잠깐 말씀드린 이렇게 대통령이 대놓고 특정 정당에 대해서 지지 발언을 하니까 선관위가 나섰어요. 아, 이거 좀 조심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중앙선관위 결정에 대해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서 유감을 표명을 하면서 선거법에 대해서 관건선거 시대의 유물이라고 현행 선거법을 폄하했다. 이런 행위를 갖다가 탄핵 사유로 소추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대통령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부정부패들, 뭐냐면은 써내문이라는 그런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대표적인 측근이죠. 2002년도에 안희정으로 하여금 세금을 깎아달라고 국세청에 청탁을 했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171억인데 23억으로 깎였다. 그리고 이광재의 주선으로 이 써내문 대표하고 조찬 자리에서 대통령이 조찬 마치고 나가는데 이광재가 이 대표로부터 1억 원 받았다. 그리고 최도술이라고 대표적인 대통령의 측근이었습니다. 총무비서관이었고 이 사람이 장수천이 이게 이 노무현 대통령이 세운 기업이에요. 생수회사인데 이 장수천하고 관련된 채무가 있었는데 이걸 갚으려고 이 지방선거 선거 자금을 갖다가
횡령을 해서 이 장수천의 대표로 있던 선봉술이라는 사람한테 줬다. 그리고 안희정이 삼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5억 원을 받았다. 그리고 안희정뿐만 아니라 여택수, 양길승 이런 측근들이 또 여러 가지 금품수 비리가 있었다. 이런 내용들을 탄핵소추안에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2003년 12월쯤에 한나라당 샷대기 한참 불거졌을 때 내가 받은 불법 정치자금 규모가 한나라당 10분의 1 넘어는다. 정기 은퇴하겠다. 라고 했는데 2004년 3월 이런저런 측근 비리나 이런 것으로 수사를 해본 결과 7분의 1이다. 그러면 당신 물러난다고 했잖아. 그럼 물러나야지. 라고 탄핵소추 사유로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줄기가 국정 파탄시켰다. 아니 국정의 최고 책임자 대통령이면은 국민을 통합시키고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킬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 못해 먹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리고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을 했다. 그러니까 측근 비리가 있으니까 난 측근 비리 없다라고 결백을 주장을 하면서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신임 국민투표에서 만약에 투표 결과 내 재신임이 인정되지 않으면은 정계 은퇴하겠다. 그렇게 너무 대통령이 무책임하고 경솔하게 국정 운영을 했다. 그래서 헌법을 위반했다라고 한 겁니다. 이런 사유들에 대해서 헌재가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헌재로서도 난생 처음 탄핵이라는 사건을 받아든 겁니다. 제가 사실 사법시험 공부를 했을 때 탄핵이라는 제도가 정말 교과서에서만 있었는데 난생 처음 등장한 사건이 바로 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이었어요. 이 헌재에서 사건 번호를 붙입니다.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을 헌가, 그리고 이 탄핵 심판은 헌나, 가나다 이렇게 붙이는데, 자, 헌나 사건이라는 게 처음 들어온 거예요. 2004 헌나 1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법시험 공부하면서 와, 정말 헌나 사건이라는 게 있구나. 그 첫 사건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었구나. 굉장히 신기하게 봤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입장에서도 이 탄핵 심판이라는 게 처음 들어오니까 가만히 있자. 탄핵 심판이 뭐더라? 이거 어떤 기준으로 심판해야 되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탄핵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헌재도 내놓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탄핵 심판이라는 거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는 제도다. 헌법 65조. 이것은 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의 가능성을 규정을 해서 헌법 위반을 경고하는 제도다. 그래서 국가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권한을 남용했을 경우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 다시 권한을 박탈하는 그런 제도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65조를 차근차근 설명을 했어요. 헌법 65조 탄핵의 요건입니다.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때 직무집행에 있어서는 뭐냐? 직무라는 거는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업무이고 헌법, 명문 규정뿐만 아니라 헌재 결정으로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이 된다. 법률하고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도 포함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이 과연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느냐라고 헌재가 판단을 한 겁니다. 선거에 있어서 공무원의 중립 의무, 이거 왜 중요한가? 공무원은 특정인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이 규정이 헌법에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화한 게 바로 공직선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선거를 앞두고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거를 앞두고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공무원의 범위에 대통령도 포함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헌재 판단을 보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모든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대상이 된다고 헌재는 봤습니다. 그래서 직업 공무원은 물론이고 정무적인 공무원도 포함을 한다. 다만 국회의원하고 지자체 의원은 빠졌습니다. 국회의원 여기서도 빠지네요. 좀 얄미운데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스스로 선거운동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당을 대표하고 선거운동의 주체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대통령은 해당이 된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은 본인이 선거로 당선된 주체이기도 하지만은 행정부 수반이기도 하다. 행정부 수반의 업무 중에 뭐가 있냐? 선거관리 업무도 있다는 것이죠. 공정한 선거가 실시되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중립 의무가 있다라고 봤고요. 그러면 그 문제의 발언들이 위법이냐?
개헌자치선 무너지면 어떤 일이 생길지 장담 못한다. 이거 특정 정당에 대해서 지지 호소한 거 아니냐. 특히나 지금 이 발언 시점이 2월이잖아요. 2004년 2월. 4월에 선거 있잖아요. 총선. 선거 임박해서 공무원의 정치적 증명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대통령이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선거 중립 의무 위법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경고받으니까 선거법을 관건 선거 시대의 유물로 폄하를 냈죠. 이것도 문제 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데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통령이 법률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은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를 삼았다. 이거는 법치국가의 정신에도 반하는 것이고 헌법 수호 의무에도 반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위태위태하죠. 그리고 대통령이 재신임을 국민투표로 묻겠다고 그랬죠.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국민투표라는 것은 직접민주주의 제도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잖아요. 국회의원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실현을 하는데 몇 개 안 되는 제도로 직접 국민들이 투표를 하는 제도가 국민투표 제도입니다. 근데 국민투표의 대상은 특정한 국가 정책이나 법안이지 이렇게 대통령의 신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재신임을 국민투표로 묻겠다? 이거는 제도의 남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민투표 제도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측근비리. 이거 탄핵 사유냐? 이거는 아니라고 봤어요. 왜냐하면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을 했는데 직무집행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재직 시의 직무집행 과정에서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누구를 통해서 돈을 얼마를 받고 이런 것들은 취임 전의 사유라서 해당 사유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아까 헌법 위반, 법률 위반 인정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바로 탄핵을 해야 될까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법 위반이어야지 탄핵 사유가 되는가? 직무집행으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법익 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중대한 법 위반이냐? 법 위반이 헌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하고 그리고 파면의 효과를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 어떻습니까? 자,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서 물론 안 뽑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다수결로 국민이 이 사람한테 정권을 맡긴 거예요. 그 민주적 정당성이죠. 탄핵을 통해서 파면을 한다는 것은 이거를 갖다가 다시 박탈을 한다는 거예요. 그 경우에 직무수행이 단절이 되죠. 그로 인한 국가적 손실 그리고 국정 공백, 국론 분열. 자, 여러분들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 그리고 탄핵소추 의결됐은 이후에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 정말 어마어마했죠. 그런 국면 분열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대통령의 파면 효과가 중대한 만큼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중대해야 된다. 그래서 중대한 법 위반이 뭐냐?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게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이 정도는 돼야 파면 결정을 정당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얘기되는 지금 탄핵 사유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 지지한 거 그리고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면서 선거법 폄하하고 재신임 국민투표 추진한 거. 자, 먼저 선거 중립 의무 위반 그러니까 특정 정당 지지 발언 보겠습니다. 특정 정당 지지 발언을 했는데 지금 국가 조직을 이용해서 관권 선거를 시도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었다.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정치적 소신을 얘기를 한 건데 발언이 좀 셌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수동적인, 부수적인 의견 표명이다 라고 헌재가 봤습니다. 선거법 폄하 발언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앙선관위 결정에 대해서 소극적, 수동적으로 반응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 발언을 가지고 대통령이 헌법 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그런 적극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했다. 이 부분 보겠습니다. 재신임 국민투표 이건 제안만 했지 실제로 강행하려고는 안 했다. 그리고 헌법 72조에 그러니까 국민투표 대상에 재신임이 포함되는지 이거는 헌법 학계에서도 논의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헌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에 다시 박탈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파면 결정을
정당화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헌재가 탄핵 소추를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이한 게 지금이랑 다른 점이에요. 몇 대 몇인지를 비공개를 했습니다. 지금은 나오잖아요. 찬성 몇, 반대 몇. 이거 공개 안 했습니다. 왜 공개를 안 했냐면은 헌재가 뭐라고 했냐면은 평의는 비공개한다라는 헌법재판소 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르면은 개별 재판관 의견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평의는 비밀인데 이거를 비공개하려면 예외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예외 규정이 없다. 뭐 약간 핑계 같기도 한데 무서웠겠죠. 몇 대 몇이라고 했다가 찬성 반대 재판관에 쏟아질 그런 후과가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평의는 비공개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탄핵이 기각이 됐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면서 무시무시하게 불어닥친 게 바로 탄핵의 역풍입니다. 탄핵 반대 대규모 촛불 시위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2016년도에 탄핵 촛불 시위, 보수 세력은 반대했었지만 탄핵을 추진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의 촛불 시위가 거리를 메웠던 그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2004년에는 탄핵 반대 촛불 시위가 엄청났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디에서 바로 나타났겠습니까? 바로 2달 뒤에 4.15 총선에서 깜짝 놀랄 결과가 나왔습니다. 열린우리당 47석이었었죠. 152석이 나왔습니다. 자, 원내 과반수가 단번에 나온 거예요. 자, 이 결과가 얼마나 정말 어마어마한 거냐면은 87년 민주화 이후에 여당이 과반수를 얻은 게 이때 처음이었어요. 그때 역풍이 일을 만한 소재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노인 폄하 발언했었어요. 70대는 퇴장할 분들이다. 투표하고 쉬셔도 된다. 정말 이 발언 없었으면은 아마도 과반수 훌쩍 넘어서 지금 민주당 172석 이거 넘어서는 결과 나왔었을 겁니다. 한나라당 그때 선거의 여왕이었던 박근혜 대표가 지휘를 했어요. 그래서 겨우 영남 60석 기반해가지고 121석. 지금보다는 선방한 거네요. 그렇게 확보를 했고 주목할 것은 새천년 민주당. 그야말로 괴멸순으로 쪼그라들었어요. 새천년 민주당 몇 석 나왔는지 아세요? 9석. 두 자릿수가 안 됐어요. 그것도 전남에서 5석 얻어갖고 9석. 민노당이 10석이었는데 원내 3당도 안 됐던 거예요. 그야말로 처참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탄핵 유타 맞고 선거 떨어지고 미국 유학 갔던 사람이 추미애 의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민련 뒤늦게 탄핵에 동참했다가 정말 여기도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10선에 도전했던 김종필 총재도 낙마했어요. 왜냐하면 비례대표 나왔었는데 비례 요건을 못 채워가지고 낙마를 했었고 총선 나흘 후에 정계 은퇴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자, 당시에 정말 역사는 전진해야 된다고 했던 박관영 의장이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회고록을 냈었는데 그때 당시에 박관영 의장 회고록 그리고 이제 이것을 뭐 정리한 언론이 있습니다. 탄핵 정국은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완승으로 끝났다.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아니 상식으로만 이해가 되는 결과다. 그 상식의 바탕에는 민심이 자리했다. 민심을 거역, 오만 방자했다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지엄한 경고였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후과였었죠. 그때 당시에 탄핵의 경과와 지금에 거론되는 탄핵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탄핵 청원이 120만 넘었다 그런 얘기 하죠. 오늘 녹화 날이 지금 7월 8일인데 오늘 기준으로 120만 넘었다 그러고 자, 이 탄핵 청원 2024년 6월 20일 날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고 이게 지금 전과 오범인 모 씨가 탄핵 청원 그 안을 올렸다고 그러죠. 근데 탄핵 청원은 그야말로 청원이에요. 청원은 쉽게 말씀드려서 이거 해주세요. 아무거나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청원법에 최소한의 테두리는 있습니다. 피해 구제,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 징계, 그리고 이제 법률, 명령, 규칙 만들어달라, 폐지해달라, 공공제도 시설 운영 거의 그냥 이거저거 해주세요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청원입니다. 이게 지금 국회법에 따라서도 청원을 할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국회에 하는 청원을 다루는 절차가 이제 국회 청원 심사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얘기된 5만 명 이상 청원이 있으면은 청원 심사 소위 거쳐서 본회의 부의할 수 있고 폐기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규칙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을 해서 정부에서 해당 청원 결과를 지금 국회에 보고하는 건데 이건 청원이에요. 우리가 앞서 다뤘던 탄핵하고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같은 동일선상에 도저히 놓을 수 없는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성의 청원인 겁니다. 이거 갖다가 무슨 대통령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처럼 이거는 정말 프레임이에요. 여기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슨 대통령을 불러서 청문회를 추진한다. 청문회는 더군다나
법적 근거도 없어요. 뭐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서 밀어붙여 본다. 이 분위기를 몰아서 뭐 좋아 빠르게 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지금 이 사람들이 탄핵 소추 청원 뭘로 했는지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뭐 외압, 명품 뇌물 수수, 주가 조작,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그리고 더 어이없는 거 전쟁 위기를 조장했다.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을 강행을 했다.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방조를 했다. 어떻습니까? 지금 앞서 제가 알려드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하고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뭐 하나라도 실체가 드러난 게 있습니까? 뭐 하나라도 현행법 위반이다, 헌법 위반이다, 대통령이 어떤 법을, 어떤 의무를 위반했다 라고 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전부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 위반이 설령 인정된다고 해도 헌재가 어떻게 판단을 했어요? 모든 법 위반에 파면된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거둬들일 만한 그런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지 탄핵이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지금 잘한다는 거 아닙니다. 무능, 독선, 여러 가지 비판받는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적어도 헌재 심판정에 올려서 탄핵소추 결의 사유로 거론됐을 정도의 그런 중대한 법 위반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탄핵소추 청원 얘기하죠. 청원 얘기하면은 우리도 할 말 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 140만 넘은 적 있습니다. 2020년 3월에 심지어 그때는 여대 야소였어요. 여대 야소였는데도 집권당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140만이 넘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 울산 선거 개입으로 이제 기소가 됐고 관련자들이 기소가 됐고, 그리고 중국에서부터 건너온 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고 있었고, 부동산 가격 폭등하고 있었고, 이런 사유들로 청원이 140만이 넘었어요. 심지어 그때는 미래통합당, 그때 당시 야당은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세우지도 않았는데도 140만이 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도를 넘었다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그때 총선 얼마 안 남았던 시점이었거든요. 막 엄살 부리면서 탄핵소추 청원이 이렇게 넘다 보면은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라고 하면서 우리 위성정당 만들어야 돼요라고 비례 위성정당까지 만들었었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무슨 뭐 탄핵을 국민 스포츠라고 하면서, 야, 정말 이렇게 제도를 갖다가 희롱하면서 가지고 노는 이런 모습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어마무시했던 탄핵의 후가와 후폭풍,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 또 지금 이 논의되는 뭐 탄핵 발의되는 여러 사유들, 탄핵 사유 실제로 안 된다는 거 민주당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실제로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 우리도 국민 스포츠 있어요. 이재명 재판. 이재명 재판 수사 우리도 국민 스포츠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참,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제도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희롱하듯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아마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번 편은 이렇게 해서 말로만 거론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이 어떠했는지 한번 제가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 가지 재미있는 클립들을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반읽기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